기사에 의하면 프랙탈이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하방향 추세 저항선과 그리고 수평 저항선은 과매수 상태의 RSI와 맞물려서 XRP의 조정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XRP가 조정을 받을 경우 0.52달러 부분에서 자리 잡은 차트 하단 추세선이 만들어내는 지지선을 향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0.52달러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인 가격과 거의 비슷해지는 건데, 그래서 내심 장기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RSI 등 몇 가지 기술적 분석을 제외하고는 저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기술적 분석들이 단지 아트라고 생각이 되지 맹신할 수 있는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나 코인이 가지고 있는 예상되는 모멘텀, 그리고 그 모멘텀 앞뒤로 투자자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이클에서 개개인이 어떤 투자 결정력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XRP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 SEC와 리플 측의 합의 가능성이 10배 정도 커졌다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가 판결 전까진 SEC가 리플 측에 향후 모든 XRP 거래를 등록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 XRP 자체는 디지털 자산, 그리고 거래 소유자의 개인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닌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전제하에서 SEC와 합의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법원의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날을 법원의 최소 6주에서 8주 이전에는 일정 조율을 위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보다는 사실 SEC의 머리가 매우 복잡할 것 같아요.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요, SEC의 위원장이 미국 상원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위 테스트는 개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판매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펴보고 있다고 할 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EC가 개인 대상 거래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신 기관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요구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행해지는 기관 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리플에게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 규칙이 무엇이 될지는 저도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번에 리플과 SEC가 이 조건에 의해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 규칙이 앞으로 SEC가 제정해야만 하고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 규정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미국 하원 공화당이 발표한 수정된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이 해당 규정을 더 뒷받침해서 실현화에 가깝게 끌고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수정된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에 의하면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칙을 발행하고,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에 등록하되 SEC와 CFTC가 거래 플랫폼을 위한 디지털 자산별 규칙을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규제기관이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던데, 저는 여기에 많은 시사점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플 판결이 매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우선 전통적 증권과 분리해서 디지털 자산을 새로이 정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라고 한 것, 그리고 SEC와 CFTC에게 디지털 자산별 규칙을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은 결국 SEC가 그동안 억지 부렸던 기존 증권법으로 모두 해결이 된다는 것이 의회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건 결국에는 SEC나 CFTC나 플랫폼 내에서 기관 거래 중심의 서비스들에 대해 집중해서 증권법과 별개의 디지털 자산을 위한 별개의 규칙을 제정하라는 것으로 전 해석이 되거든요. 다만 SEC에게도 당근을 좀 준 것 같은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SEC에 등록하라고 한 것이나 규칙 제정을 SEC와 CFTC가 같이 하라는 것은
디지털 자산이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형식에 따라서 또 증권 거래로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개인 거래가 아닌 기관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의회가 100% 받아들이고 녹여내서 만들어낸 수정된 규칙 개정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게 상원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리플에 대한 기대가 섞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투자 플랫폼인 링투 다들 잘 아실 텐데 IPO 이전에 매력적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리플의 주식도 링투에서 살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링투가 이번에는 리플 XRP를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토큰화된 사모펀드를 기획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리플 XRP가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향후 그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펀드 내용이 나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소식으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한 후보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의 XRP가 11달러에 거래가 된다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면서 리플 커뮤니티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추측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도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지금 최대의 잠재적 호재로 현물 ETF 출시라는 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맥글론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023년 말 이전에 강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올해 비트코인이 2022년 저점 대비 100% 상승했지만 추가로 상승하기 전에 가격 하락을 먼저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 건데 왜냐하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했지만 결국에는 ETF가 2023년에는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그레이스케일의 소송권만 그레이스케일에 유리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굳이 올해 현물 ETF가 출범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종목이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